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전시회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내 최초 살인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의 전시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지난 5월 1일에 1년 7개월 만에 재개관하면서 새로운 전시를 오픈했는데요. 사실 그 전후 시간 동안에 간송미술관에 좀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드리고 이번 전시회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간송미술관은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큰 곳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제일 처음 회사 다니기 싫어서 갔던 미술관. 중간에 땡땡이 치고 갔던 네. 그 미술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는데 간송미술관의 간송이 호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송미술관은 1938년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살인미술관인데요. 이 간송미술관의 간송은 국내 1호 컬렉터라고 할 수 있는 간송 전영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겁니다. 호를 따서 만들어진 거죠. 이 간송 전영필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으로 유출되던 국보급 문화재를 수집해온 인물이에요. 이렇게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물려받았던 막대한 재산 덕분인데요. 이 간송 전영필의 나이 24살 때 조부모님과 부모님, 삼촌 등의 일가 친척이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양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됐고요. 막대한 금액이었던 덕분에 하늘이 내린 백만장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고독을 얻었다. 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간송 선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청년 시절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고 또 엄청난 재산이 남겨지게 되니까 아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좀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전영필이 다행히도 대학에서 인생을 바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오세창 선생인데요. 당시에 오세창 선생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조선은 꼭 독립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영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합병된 역사는 없고 그것이 곧 문화의 힘 덕분이다. 그래서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문화유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감명받은 전영필이 본인의 막대한 재산을 우리 문화재를 사들이는 데 써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해요. 두 분 다 멋지네요. 그쵸. 보통은 젊은 나이에 벼락부자가 되면 결말이 탕진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둘 다 깨인 분이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재들을 모았습니까? 일례로 1940년대에 일제가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전영필 선생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사들입니다. 당시에 판매자가 1,000원에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영필 선생은 귀한 물건은 제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집 10채 값이었던 10,000원에 구매를 와.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판매자가 이야기했던 1,000원은 수고비로 더해줬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도 전영필 선생이 우리 문화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금액이에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한 11,000원이라는 금액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7억이 넘을 거다라고 우와, 합니다. 진정한 플렉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기와집 400채 값을 들여서 고려청자와 조선 청화백자 20여 점을 구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또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20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 돈이 많아도 이 정도의 금액을 문화재를 사는데 쓴다는 것은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일본으로 넘어간 작품 중에 신윤복 화백의 작품을 사서 찾아오거나 혹은 광복 후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수집하고 또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까지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소개가 되는 사례인데 네. 이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귀한 문화재를 간송 선생에게 가져가면 제값 치르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네.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무지막지하게 넘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마케팅으로도 이렇게 돈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은 귀한 문화재들을 모아서
간송미술관을 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열었던 것은 1938년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1971년도에 접어들어서야 간송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최초의 살인미술관이었었고요. 후에 서울시가 선정한 3대 살인미술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꼽힌 나머지 2개의 미술관이 삼성문화재단 산하의 호암미술관과 리움미술관인데요. 이렇게 쟁쟁한 3대 살인미술관에 이 간송미술관이 꼽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소장품 덕분입니다. 국보 12점과 보물 32점,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을 소장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후민정음 해례본 원본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 청자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서 매우 귀하다라고 하고요. 또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미술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신윤복 화백의 작품 그리고 겸재정선의 작품까지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과 견줄만 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근데 늘 열려있는 곳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 간송미술관이 사실은 항상 다른 미술관들처럼 오픈되어 있는 미술관은 아니에요. 미술관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한테는 전시를 진행하는 곳으로 많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사실 미술관은 소장품을 연구하고 또 작가들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일도 하는데요. 근데 간송미술관은 전시보다는 문화재 보호 그리고 연구에 좀 중점을 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시는 부수적으로 1년에 2번만 오픈을 해왔고요. 그동안에는 5월과 10월 달에 2주 정도만 전시를 짧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고 또 항상 무료로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서 이 간송미술관에서 전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미술관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섰던 그런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의 뜻을 기리면서 매번 전시 소식을 앞다투어 전해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이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 재정난에 처했다. 혹시 이 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것들도 걱정한 분 계실 텐데 재정난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희 지난주에 그 맷갈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술관이라는 것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 비용만으로는 운영이 절대 불가한 구조인데요. 게다가 간송미술관의 경우에는 개관 이후에 무료로만 진행을 해왔다 보니까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또 같이 3대 살인미술관으로 꼽힌 호암이나 리움미술관하고 다르게 재단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미술관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간송미술문화재단을 출범해서 대중 전시나 문화사업을 병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보다 훨씬 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가면서 미술관 운영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국보급 문화재가 많으면 네. 정부에서 뭔가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사실 사설 살인미술관이라고 할지라도 국보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게서든 다른 정부 자치단체에게서든 관리보수 비용 등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관송미술관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 달에 접어들어서야 박물관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우 늦게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안타까웠어요. 네. 꼭 착한 분들은 이렇게 챙겨가시는 것에 좀 약해서 네.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이 절차라는 것에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2020년에 보물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붙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경매에 붙인 2점의 불상 모두 다 유찰이 돼서 결국에 국립중앙박물관이 3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의 2점을 모두 다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듬해인 2021년도에는 또 다른 문화재 2점을 또 경매에 내놨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중에서 최고 가치로 인정받는 국보였어요. 당시 내놓았던 것이 금동 개미명 삼존불입상 그리고 금동 삼존불감이었습니다. 이 2점 모두 문화적인 가치도 뛰어난 작품들이고 또 보존의 상태도 훌륭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동개미명 삼존불입상은 32억에서 45억 원 정도의 추정가가 매겨졌었고요. 금동 삼존불감은 28억에서 40억 원의 추정가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2점 다 유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매가 나온 시기가 코로나19 당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뭔가 좀 위축돼 있고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시점 사회적 배경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랬습니까? 네, 사실 그 시점에 미술 시장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컬렉터들이 많이 미술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 국보 2점 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컬렉터들이 구매를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아, 이정호 에디터가 그 얘기 해주신 거 생각나네요. 네. 집에 있으면서 집에 뭔가 갖다 걸고 싶고 네. 나가지 못하니까 MZ 컬렉터들이 늘었다. 그때가 그 시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컬렉팅 유행이나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불교 미술 작품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거래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컬렉터 인구수도 매우 적기는 한데 게다가 불교 미술 작품을 컬렉팅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게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20-30억 원대의 문화재를 구매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건희 회장 정도의 어떤 큰 손이 아니라면 좀 어렵다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렇게 2점이 모두 다 유찰이 됐는데 그중에 한 점인 금동 3점 불감을 갑자기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헤리티지 다오에서 구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분의 51%는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나머지 한 점인 이 금동 개미명 삼존불입상의 경우에는 구매자를 결국에 찾지 못해서 여전히 간송가에서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문화재를 사들이는 굉장히 큰 일을 전영필 선생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운영이 어려워서 그 문화재를 경매에 붙이고 또 팔리지 않아서 유찰되고 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시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점이 팔렸다. 자금난은 해결이 됐습니까? 당시에 이 경매를 통해서 출품했었던 국보와 보물은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이 아니고 이 간송미술관 관장의 개인 소장품 그렇군요. 네,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간송미술관 운영에 일부 쓰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요. 이 외에도 이렇게 경매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작품이 판매되지가 않다 보니까 미술관이 앞으로 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면서 간송미술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하나 개발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간송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획을 선보였는데요. 당시에 100개 한정으로 제작을 했고요. 개당 1억 원의 금액에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이 국보를 상업화한다라고 하면서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간송문화재단에서는 이건 일종의 후원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례본 NFT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간송 후원회에 가입하게 되고요. 가장 높은 등급의 후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각종 선물들도 보내주고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등 특별한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NFT 출시 2달 만에 100개 중에 80개가량의 해례본 NFT가 판매 완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성공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 NFT 판매가 이렇게나 진행이 됐으니 이후 2022년 6월에 한 번 더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신윤복 화백의 국보인 해원 전신첩 NFT를 제작합니다. 당시에는 355개를 제작을 했었고요. 한 개당 0.08 이더리움에 판매를 합니다. 이건 당시 시세로 약 16만 원대
였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완판이 됐어요. 이 회원 전신첩 판매 직전에 사실은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신이 좀 급랭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3일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간송미술관의 신축 수장고 공사와 문화재 보존 사업 그리고 전시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판매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비난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왜요? 이 회원전신첩 NFT의 경우에는 랜덤 뽑기 형태로 구매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우리의 국보를 뭐 랜덤으로 뽑기 형태로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진짜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런 비난 지점들을 좀 개선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문화재 NFT 판매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좀 흐름이 달라졌잖아요. 가상화폐 쪽에서도 그렇고 미술계 쪽에서도 NFT 예술 작품에 대한 소구가 이제는 거의 없어지게 되어서 이게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간송미술관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시선과 함께 우리 고유의 문화재만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죠. 그러게요. 이게 문화재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하다는 느낌은 알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근데 상황이 이러면 재개관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래도 이 박물관으로 등록한 이후에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좀 수백억 원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축 공사도 진행하게 됐고요. 이 미술관이 38년도에 지어져서 매우 낡았었는데 보수와 복원도 진행을 하게 됐고 심지어는 대구에 간송미술관 분관도 지금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운영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 서울에 있는 이 간송미술관에 1년 7개월 동안 리뉴얼 끝에 재개관을 하게 된 거고요. 워낙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다 보니까 간송미술관에서는 이것이 새 출발과 다름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전시는 11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 기획 전시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히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가면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 간송미술관의 재오픈이자 좀 재탄생이라고 네. 볼 수 있어서 초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총 47점의 작품과 102점의 유물이 선보여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처음 선보여지는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전시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1층에서는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화각이 세워졌던 1938년도 당시에 건축을 했었던 분이 당시 조선 최초의 근대 건축가였던 박길용 선생인데요. 이분이 그린 설계도면 등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좀 재밌는 게 간송 전영필 선생이 직접 썼던 작품 구입 일기 대장도 함께 전시가 됩니다. 장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추사 김정희 그리고 단원 김홍도 등 작가들의 서화 구입 장부 내역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당시에 또 이 작품들을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시도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영필 선생이 각종 곳곳들, 뭐 일본의 오사카 미술관이라든지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들을 돌면서 어떤 진열장이 좀 예쁘고 훌륭한지 이 가구들을 직접 스케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열정이 대단한데요. 이 스케치도 이번 전시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영필 선생이 열정적으로 이 미술관의 설립과 문화재들의 전시를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1층에서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층으로 가게 되면 미술관 설립 전후 시기에 간송 전영필 선생이 수집했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 후기에 나비 그림의 대가로 꼽힌 남계우 선생의 작품과 그의 제자인 고진승 선생의 나비족자 그림이 전시가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기록만으로 전해지다가 이번에 처음 실물이 공개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한국 화단의 대가 심산 노수연 선생의 조선미술전람의 입선작인 추협 고촌도 처음 실물이 전시된다라고 하고요. 강진희 화백의 화차 분별도도 처음 선보여집니다. 이 강진희 화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한 게 국내 화가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현지 풍경을 그렸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강진희 화백과 교분을 나눴던 팽광희 화백의 작품 8점이 실린 미사무견 화초청운 잡화 합벽첩
이 작품도 함께 최초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전시를 그동안은 2주씩만 열었다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오래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길게 진행을 합니다. 이번엔 90일간 진행을 하게 돼서요. 6월 16일까지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늘 그래왔듯이 무료로 전시를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시간당 100명만 입장이 가능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이다. 네, 벌써 좀 예약이 많이 찬 상태라 아마 지금 들어가시면 한 2, 3주 후에 예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어서 미술관 대부분이 무료 관람이잖아요. 이번 달은 29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인데 이날은 예약 없이 입장 가능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간송미술관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